자, 이제 우리 그러면 2부 욕망 이론에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라르를 이해하려면 이 욕망 이론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것.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욕망 이론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써놓은 책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아까 네네. 첫 번째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목차를 보면 삼각형의 욕망,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으로 비칠 것이다. 욕망의 변모, 주인과 노예, 적과 흑, 스탕달, 세르반테스 그리고 플로베르의 소설 기법의 문제, 주인공의 고행, 매저키즘과 세이디즘, 프루스트의 세계, 프루스트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기법상의 문제, 도스토옙스키의 묵시록, 결말. 뭐 보니까 주로 이 소설가들 이름이 좀 많이 나와요. 네네. 그렇죠? 네네. 예, 이 책의 성격은 어떤 거죠? 지라르가 문학을 강의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 전공도 아니면서 티칭을 위해서 문학을 강의하면서 나온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자신이 이제 현대 소설, 근대 소설을 분석하면서 결국 이제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어떤 욕망에서 나오고 그 욕망은 이제 상당히 모방적이고 경쟁적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밝혀내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특별히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필독서인데요. 뭐 지금은 우리 지라르의 이런 특별히 욕망 이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한양대학교 2016년 논술에 나올 정도로 EBS 수능 특강에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설이잖아요. 네. 소설은 어차피 흑우고 픽션인데 네. 소설을 분석해서 네. 실제 인간의 욕망 구조를 찾아낸다? 네. 그게 좀 과연 설득력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설은 어차피 픽션이지 않습니까? 픽션이지만은 뭐 완전한 픽션은 아니고 결국은 소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뭐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고 뭐 그것을 주제화하니까 결국은 오히려 이제 철학보다는 지라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보다는 오히려 소설이 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설적 진실이라고 그렇죠. 말하나 보군요. 네, 소설적 진실. 소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진솔하고 더 리얼하다라는 그렇군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탕달, 세르반테스, 뭐 플로베르, 프루스트,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의 소설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문학 비평 뭐 이런 네, 책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인간 욕망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욕망의 구조를 삼각형의 욕망이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 주체 저기는 이제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지라르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 저쪽은 지라르가 한 얘기 같거든요. 자, 요거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의 대상을 직선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개를 통해서 직선적으로 욕망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직선적으로 바로 어떤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뭘 욕망해요?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개사나 모델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비직선적으로 삼각형 구조로 욕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형적으로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상품을 팔치기에 모델을 필요로 합니까? 왜 광고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좋은 샤넬 가방을 판매하려면 가방만 보여주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보여주는 경우는 이게 소비자가 여기, 여성 소비자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가방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가방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현대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나 광고 심리학에서는 뭘 이용하느냐 하면 광고 모델, 전지현을 이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가방만 보여주면 되는데, 가방이 아니라 전지현이 메고 있는 가방. 요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제학에서 지라르의 이론에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은
needs,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아니라 사실은 욕망이 모방 욕망이에요. 이게 질투를 자극하는 것이죠. 질투를 자극한다. 네네네. 그래서 강도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질투심이에요. 질투를 자극하는. 자, 그러면 요거를 아까 이제 그 전지현 씨 네. 모델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자, 전지현 씨가 뭐 샤넬이라는 가방을 네. 메고 있는 광고가 나왔다. 네, 네. 그걸 소비자가 봤다라고 네. 한다면 네. 소비자는 저 주체에 해당할 거고 네. 대상은 샤넬 백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개자는 전지현 씨가 되는 네, 거죠. 전지현 씨가 되겠죠. 그럴 때 네. 주체, 소비자는 뭘 욕망하는 거죠? 전지현 씨를 욕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샤넬백을 욕망하는 거예요? 샤넬백을 욕망하지만은 전지현 씨가 메고 가지고 다니는 그 샤넬백을 더 욕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네네. 삼각형 욕망이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욕구는 직선적 어떤 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욕구. 예, 그것은 이제 욕구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피지컬하지 않고 메타피지컬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욕구는 생물학적이고,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다.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물을 네네. 마시는. 그렇죠. 이렇게. 제한되고. 그러면 이제 물이 대상이 되고 네네. 주체가 이제 네, 뭐 네. 제가 되겠죠. 그거를 욕구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런데 네. 욕망은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개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욕망을 모방하고 카피해서 욕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 안목의 정욕.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모방적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예, 삼각형 욕망. 실제로 안목의 정욕은 질환학파에서 모방적 욕망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눈을 통해서 중개되고 항상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러면 네. 전지현 씨가 없으면 우리는 샤넬백을 욕망하지 않을까요? 물론 욕망할 수 있지만 특히 명품이라는 것. 명품. 그러니까 명품을 왜 욕망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샤넬백의 어떤 내재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명품 샤넬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근데 잉여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 어떤 모델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 200~300m 동산으로 올라가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그 완전 군장을 하고 이렇게 등산복과 등산화와 이 지팡이와 이러고 올라간단 말이죠. 네, 네, 그것도 보면 어찌 보면 모방적 욕망이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이론을 하면은 이제 지라르가 이 모방적 욕망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스노비즘, 그다음에 허영심, 허영심. 공영, 어떤 허영심 같은 걸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라르의 어떤 욕망 이론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성 이론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성 이론이라고요. 지라르 왜 이론을 그렇죠? 평화 이론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성 이론으로 그러니까 욕망의 거품을 이야기하고 욕망의 비진정성.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당히 보면 남들이 욕망하기 때문에 따라 욕망한다는 것이죠. 욕망의 비진정한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요즘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이 욕망에 대한 성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그 허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품을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어떤 진정성을 조금 재발견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젖먹이들 사이에도 질투가 있다. 그 지라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방 안에 많은 장난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향유할 수 있는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아이가 어떤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걸 이제 욕망하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라르가 어린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세계에는 어른들은 이 욕망을 조금 은폐하고 있고 아주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모방적 욕망, 경쟁적 욕망, 그 다음에 투쟁, 그 다음에 어떤 질투, 그 다음에 이제 뭐 왕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조금 원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쉽게 지랄의 이론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세계에서 발견된다고 지랄의 스스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을 봐라. 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라르 이론이 그렇게 해서 매우 강력해지는 거겠군요. 네. 그러니까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찾아낸 삼각형의 욕망 네. 이론이 실제 어린아이들은 아직 교육도 받기 전이고 네, 네.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잘 그렇죠. 보여주는 네.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니 네. 결국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네, 네. 욕망의 구조다. 네. 어른들은 조금 그것을 교묘한 방식으로 좀 서프트하게 은폐하고 좀 숨기지만은 예.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지랄 이론이 맞다고. 그 이론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아니요, 전 처음 모르시죠? 봤습니다. 넘버 3예요. 이 영화 넘버 3. 예, 저기 이제 저 박상면 씨가 있고 그 밑에 한석규 씨. 저 둘이 뭘로 싸우냐면 보스는 따로 있거든요. 보스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서로 넘버 2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넌 넘버 3야, 내가 넘버 2야. 그럼 거꾸로 네가 넘버 3야, 내가 넘버 2야. 뭐 이러면서 서로 넘버 2의 자리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이런 것도 결국은 이 모방적 뭐 욕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네네네. 그 우리 뭐 지금 제가 귀국한 지 한 5, 6년 되었는데 귀국해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연극 영화계에서 에디푸스 렉스 그 오이디푸스 왕 연극도 새롭게 많이 올리고 지라르에 대해서 연극 영화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초청해 주셔서 제가 세미나도 했고 그랬거든요. 연극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분석에 있어서 또 많은 자료들이 검색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그러게, 네, 예, 네. 충분히. 네, 네. 그런데 이제 내적 중계, 외적 중계, 내적 중계가 뭐고 외적 중계가 뭡니까? 예, 뭐 내적 중계와 외적 중계라는 말은 외적 중계라는 말은 그 주체와 모델 사이의 어떤 거리가 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먼 게 외적 중계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예를 들어 전지현 씨와의 관계는 사이에는 라이벌 아니, 무슨 뭐 관계가 저기- 전혀 승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박사님이 어떻게 전지현 전지현 씨하고 무슨 아니 뭐 정우성이란 몰라 왜 일단 왜 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이 다르면 예. 경쟁이 없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성이 다르면 그것도 거리라고. 그렇죠. 일단은 성의 차이가 경쟁을 많이 줄이고요. 두 번째, 그 전지현 씨와 저는 분야가 달라요. 또 멀리 떨어져 있고. 분야가 다 그렇죠. 같은 신학이냐, 네, 네. 같은 뭐 네, 그렇죠. 영화계냐. 네.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모든 면에서 저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건 편안해요. 근데 가까워질 경우에 근접성 같은 경우에 물리적 근접성이나 심리적 근접성은 친밀성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미묘한 경쟁 관계를 이를테면 박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죠. 내적 중계가 그렇죠. 되거든요. 너무 가까워야지. 너무 가깝고 남자 대 남자고 나 같은 성이고 같은 성이고 또 영역- 같은 신학자고 목사고 그러면 비교할 대상이 많은 거예요. 아하.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친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지랄을 항상 보면 이게 근접성이 폭력과 갈등과 경쟁을 가져온다는 어떤 아주 깊은 인류학적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내적 중개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세 시대까지는 대부분 외적 그러니까 신분이 있었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근데 현대 사회는 너무 근접성의 사회고 민주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민주화되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도 뭐 돈을 샀다는 소식이 뭐 몇 개월 걸려서 오겠죠. 근데 요즘은 바로바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적 중계로 서로 이렇게 막 치열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겠군요. 현대 사회의 업적도 있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병리학 이런 것도 지라르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적 중계로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을 겪다가 네.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폭력을 발생시키기도 네. 할 것이고, 뭐 그게 꼭 물리적으로 폭력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투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이제 바로 여기에서부터 지라르의 새로운 이제 그 네. 폭력과 관련된 네. 네.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 네,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열리겠구나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이제 그 하나만 더 네.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르네 지라르의 그 문학 비평, 문학 비평은 어떻습니까?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지라르는 이제 뭐 저는 뭐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연구를 안 했지만은 지라르 또 연구자니까 어느 정도는 지라르는 이제 문학 비평에 있어서 대부분 그 다른 이제 문학 비평 부류 그 사조를 좀 비판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형식주의라는 그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현대 문학 비평에 있어서 형식주의. 그게 나중에 이제 이론 논쟁에까지 들어가는데 구조주의와의 논쟁에 있어서 그래서 지라르 같은 경우에는 구조주의 적인 관점이 그건 형식주의고 형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용이 증발한다. 그래서 지라르는 문학 비평을 하면서도 어떤 사실주의라고 할까요? 다시금 어떤 레알 사태 또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어렵네요. 예. 네, 사실은 데리다나 이런 사람도 결국은 현대 철학자지만 문학에서 출발한 철학이거든, 문학 비평에서. 그래서 지라르가 우리나라의 데리다나 라캉이나 이런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1966년에 지라르가 주도해서 그때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요? 그 대학에서 그 비평 언어와 인간과학이라는 학술 대회를 개최했고 그때 데리다와 라캉, 롤랑 바르트 같은 그 소위 문학 이론가들, 문학 비평가들이 초대됐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데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름을 좀 알리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학술 대회를 분수령으로 해서 미국의 프렌치 티오리, 소위 프랑스 이론이 유행을 하게 된 거죠. 지라르는 당시에 이미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학 비평을 이야기하면서도 뭐 데리다나 롤랑 바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만 회자되고 있고 지라르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논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라르는 아주 문학 비평에서도 탄탄한 이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네. 요게 어린아이들의 심리, 유아 심리의 영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물학의 영역에서까지도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울 뉴런, 네. 이제 미러 뉴런스와 관련해서 심지어 인간과 동물 세계까지도 이런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다. 네. 지금 뭐 그림을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지라르가 그 욕망의 모방적 성격, 모방적 욕망, 데지어 미메티크를 발견한 것은 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모방적 욕망 이론을 사후에 확증해주는 발견이 뇌과학에서 이루어지죠.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원숭이 뇌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거울 뉴런이고 이것은 DNA 구조의 발견과 맞먹는 그런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못 들어봤는데 뭐 그런 엄청난 발견이 있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그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울 뉴런 이야기하고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몇 년도에 거울 발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 몇 년도에 발견했나요? 제가 모르게 8, 90년대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1980, 90년대? 8, 90년대. 네네. 그러면 지라르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거울 뉴런을 발견하는 이탈리아 이 학자와 지라르가 실제로 만납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지라르는 내 이론을 자연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확증해주는 이론이다라고 환영을 했고 이
그걸 이론을 발견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군요. 뭐 이에 대한 내용은 그 우주의 기원과 문화의 기원 제 책에서 앞으로 출판될 제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이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러링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횡단보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빨간불인데 어느 사람이 가면 그냥 갑자기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seeing is doing,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숭이뇌를 연구하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미러링 효과가 나타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어떤 보기만 했는데 이제 이미 doing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브레인 자체가 상당히 미메틱하다. 그래서 2016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국제 어른의 질환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제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화두로 내세운 게 뭐냐면 미메틱 브레인이에요. 이게 미메틱 브레인이고 르네 지라르와 정신분석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브레인 자체가, 인류의 두뇌 자체가 상당히 미메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방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증명해 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거울 여론이고, 요즘 제가 어쩌다 어른인가요? 그 몇 주 전인가 그 강의를 볼 때도 어느 카이스트 교수님이 뭐 뇌과학 이야기하면서 거울 여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뇌과학 하는 사람은 거울 여론은 이제 상식이고, 그 정도로 DNA 구조와 맞먹는 상식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방긋 웃어주면 아이도 따라 웃는단 말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아이의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자꾸 얼굴이 실제로 닮아가는 것도 그 기제도 얼굴이 닮아가는 얼굴이 거.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품이 전염되는 것도 웃음. 이것도 보통 웃음이나 웃음. 특별히 하품 같은 경우는 미러 뉴런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면 나도 모르게 하품이 따라 나오는. 그래서 앞으로 그 굉장히 그 어떤 신경 인문학이나 뇌과학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미러 뉴런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보면 심지어 원숭이도 모방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동물 중에 가장 모방적인 동물이 인간이죠. 물론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약간의 모방성이 어떤 일부 영장력에 보이지만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미메틱한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미메틱한 기체를 만들어내는 장소는 브레인이다. 미메틱 브레인. 그러니까 이제 픽션, 소설을 분석해서 욕망의 구조, 욕망 이론을 찾아냈는데, 요게 유아 심리에서도 입증이 되고, 심지어는 자연과학, 생물학의 영역에서까지도 입증이 된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다. 그래서 지랄의 이론은 어떤 굉장히 보편 타당성이 강하고 그게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이다. 이런. 그래서 특별히 지랄의 스스로가 내 이론은 뭐 어떤 해석학이나 그냥 해석에 대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구성주의적인, 허무주의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지랄은 내 이론의 사조는 상당히 과학성을 추구한다. 그래, 내 이론은 과학적이다. 사이언티픽하다. 영어로 하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론 자체가 비교 행동학이나 이런 거울 이론이나 이런 단단한 일종의 지랄은 소프트한 어떤 그 해석학이나 해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랄의 이론은 하드 사이언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드 사이언스. 그러니까 하드 사이언스, 소위 이야기하면 일종의 하드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과학적이고 비약이 없고, 그래서 단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단단하고 사운드하다, 하드 앤 사운드하다. 설득력이 있다. 사운드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비약이 크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알랑소칼 이런 사람들, 뭐 특별히 그 지적 사기 미름사에서 출판되었죠. 거기에서 보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상당히 그 학문적 선전포고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라캉이나 이런 프랑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지적 사기를 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자연과학을 뭐 위상수학이나 이런 걸 언급하면서 그게 이제 지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랄은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양자 역학 뭐 하면 지랄의 이론은 이제 굉장히 비약이 없이 그런 저기 아주 웃기는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네.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현학적인 언어를 네, 써가지고 알랑소카. 네, 알랑소카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그걸 상을 네. 줬단 말이에요. 네.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소셜 텍스트라는 네. 그 일종의 포스트 모던적인 좌파 그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양자 중력을 넘어서 뭐 변형 해석학인가요? 뭐 그런 조금 아주 현란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근거는 없는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통과되어 버렸어요. 통과되었단 말이죠. 네. 통과되고 난 뒤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나는 헛소리를 한 거다. 네, 네. 이래가지고 발칵 뒤집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지적인 사기를 하고 있고 아주 그 주상적이고 현란한 그러니까 그런 걸 포스트 모던 철학을 조롱한 거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자 뉴욕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그 이론 물리학자들이 볼 적에도 지라르는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이런 이론 사조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라르는 이제 이런 데 비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상당히 지라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어떤 신경인문학자나 뇌과학자들 지금 제 출세대 보면 그동안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과 제가 공부한 오스트리아 인스트루트 대학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다윈이 가르쳤던 뉴턴이 가르쳤던 그다음에 스티븐 호킹이 가르쳤던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계속 몇 년간 계속 지라르 컨퍼런스가 벌어지고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이 굉장히 자연과학이 강한 대학이거든요. 이제 맨 처음에 자연과학은 어찌 보면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형이상학, 네. 메타피직스와 네. 피직스, 물리학을 네. 같이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대충 17세기 과학혁명 이후로 네. 이게 갈라지기 시작해서 19세기가 지나면은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은 완전히 네. 동떨어진 네. 것으로 이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라르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문학인데 철학이고 근데 자신의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건 참 도발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론이 자연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과학적이라는 건 이야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자연과학과 친화적이고. 네네. 이게 지금 뭐 자연과학하고 입증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연과학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호학이나 왜 포스트 모던 철학자, 다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저도 공부했지만은, 의도적인 난해성을 추구해요. 의도적인 난해성. 의도적인 난해성.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기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호학. 그렇게 된 이유가 지나치게 현대 철학, 특별히 현대 포스트 모던 철학, 프랑스 철학이 지나치게 구조주의, 어느 구조주의 영향을 받아서, 기와 기표, 기호학, 이런 데 대해서 청착을 해요. 청착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집착을 해요. 철학의 주제가 은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호학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쁠 텐데. 아니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 기호학 하는 사람들 제가 기호학 하는 사람이 초대해가지고 저 전남대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레비스트로스와의 논쟁에서 나오겠지만 신화도 이제 기호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더 신화를 해독하기보다는 더 신화를 더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사조와는 전혀 사조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라르의 어떤 지적인 위상이 대단하고 도발적이고 독보적이고 현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르네 지라르 책도 어렵더라고요.